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이다 라고 하면은요, 나름대로 경제학자들만의 어떤 분석 툴이라든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에도 뭐 공리, 적분, 벡터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뭐 자, 초자, 인지, 부조화 그런 용어들이 있네요. 법학에서도 뭐 관할지, 불법 행위, 금방원의 원칙, 잘 모르겠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제학에서도 뭐 수요, 공급, 뭐 거기 자중, 손실, 탄력성, 비교, 우위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빨리 습득하게 되면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한층 손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자들만 사용하는 그 전문 용어들을 우리가 익힌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맹큐의 경제학 책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로서의 경제학, 이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살펴보시면은요, 교재 내용에 보면은 첫 번째 줄, 경제학자들도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과학이다라고 하면은요, 객관적인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두 번째 줄 볼게요. 물리학자들이라든가 생물학자들이 어떤 물질과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경제학자들도요, 먼저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론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가지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 완성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론이, 야, 이거 제대로 맞나? 그거를 한번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검증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이 이론으로서 우리가 법칙,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서 확립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검증을 해봤더니, 아이고, 이건 아직 미흡한 걸, 그러면 또 다른 이론, 가설을 세워가지고 다시 또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엄정한 관찰과, 이런 게 바로 이제 관찰이 되겠죠. 관찰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뭐 또 분석해서 이론을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이란 일상의 생활을 정밀하게 가다듬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제학도 보면은 공부하고 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를 이렇게 좀 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론 한번 보시죠. 자, 과학적 방법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찰과 이론, 그 다음 또다시 관찰, 제목도 그렇게 써 있죠. 자, 거기 보니까 17세기 유명한 물리과학자로 해야 되나? 뉴턴이 얘기했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물론 그 사과 떨어지는 거, 그것만 갑자기 깨닫게 돼서 그걸 갖고 만유인력 법칙을 뭐 발견해냈다기보다는 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유레카를 외친 겁니다. 근데 이 뉴턴이 발견한 그 뉴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일상적인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한다. 뭐 2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은 물론 아인슈타인이 뭐 이렇게 또 다른 제기를 하긴 했지만 관찰된 현상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전 세계 물리학에서 이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음 달에 가보시면
경작자가 사는 나라에서는 물가가 빠른 속도로 어떤 나라는 그렇게 빨리 상승하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아니 어떤 나라는 어떻게 물가가 저렇게 빨리 상승하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게 됐나 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데이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많은 돈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고 통화량이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물가라는 정보와 또 통화량이라는 이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물가가 상승하는 나라는 M이 이제 통화량이라고 쓴 겁니다. 물가 이렇게 할게요. 점이 이렇게 찍히더라 라고 하면 바로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는 나라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게 현실에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 검증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경제학은 이제 물리학이나 다른 학문보다는 좀 이걸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요? 아니, 이거 실험할 수가 없잖아. 자, 한번 내가 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번 돈을 풀어볼까? 그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까? 뭐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험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연구에. 그게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죠. 그리고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마지막 째줄에 결국 세 번째 단락 마지막 째줄입니다. 천문학자나 생물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현상과 또 그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중동 전쟁이 발발했더니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얘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원유가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공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석유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격이 상승해요. 폭등. 자,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생활 수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정책 담당자들은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케이스를 살펴보게 되면 비슷하게 이렇게 중동 전쟁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되니까 미리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비해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찰, 이론, 그 다음에 이론이 맞나 또 상황이 변하면 또 그 이론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분석 방법인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